안녕하세요, 원치님들. 아이고, 이런 일이 있네요. 제가 지금 이사를 앞두고 조명도 달라지고 마이크도 달라지고요. 일단 된 게 너무나 감사해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6일 오늘 8번째 라이브더라고요. 네, 우리 오늘 모비딕 얘기해야죠.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 격으로 제가 고래, 향유고래, 모비딕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 고래는 포유류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알을 낳지 않고 새끼 낳고 젖을 먹이고 물을 내뿜으면서 또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호흡을 하죠. 그리고 피가 따뜻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온열 동물. 다른 물고기들은 냉열 동물이라고요. 고래는 따뜻한 피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 그래서 그렇게 지방층이 두꺼운가 봅니다. 그리고 꼬리가 수평이었다는 거. 그것도 맨날 보면서 저는 인식을 잘 못했었는데, 다른 물고기들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등어를 생각해 보시면 고래는 이렇게 수평 꼬리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이 책에는 이제 향유고래가 나오죠. 향유고래가 이렇게 생겼다고? 정말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향유고래는 지구에서 가장 커다란 주민이다. 길이가 큰 것은 이제 25m에서 30m 육박한다. 그러면 몸무게가 적어도 90톤 이상이 나간다. 그리고 향유고래는 굉장히 사납다고 이 책에 써있죠. 이제 생김새인데요. 머리가 전체 길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된다. 눈이 그러니까 한참 뒤에 붙어 있는 거죠.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두 눈을 조합해서 상을 보잖아요. 근데 고래는 두 눈의 시야가 다르다. 이런 것도 저 알게 됐어요. 귀는 그 눈보다 조금 더 뒤에 있다. 그리고 코가 없잖아요. 분수공으로 이렇게 공기를 들이마시죠. 그래서 향유고래를 정면에서 보면은 얼굴이랄 게 없다는 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냥 이마, 둥그런 이마만 보이는 게 향유고래다. 그리고 이 턱, 아치 모양의 문으로도 쓴다. 얼마나 크면. 정말 책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와,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향유고래가. 아무래도 향유고래 하면 이제 기름이겠죠. 기름이 이제 그 피부층인 건데, 이 피부가 엄청 두껍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기름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향유고래는 유일하게 뇌에서 경내유를 뽑을 수 있는 고래다. 아주 큰 향유고래 같은 경우는 기름을 짜면 100통 이상이 나온다. 이런 것도 새로 알게 되네요. 제 이제 모비딕이죠. 바로 이 모비딕에 나오는 그 모비딕. 그 고래가 이제 향유고래지 않습니까? 머리가 희다고 해요. 흰고래 모비딕. 저는 그래서 머리 전체가 저 앞부분이 다 흰가 했는데 Heart of the Sea라는 영화가 있어요. 멜빌이 어떻게 해서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착상하고 쓰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담은 영화예요. 거기 나오는 고래를 보니까 이제 머리 전체가 완전히 하얀 건 아니고 백반증 걸린 것처럼 군데군데 하얀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페인트 벗겨진 것 같은. 그러니까 그 많은 향유고래들 중에서 그 모비딕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딱 그 놈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다른 고래에 비해서 하얗고 이마에 주름이 있고 그리고 저 꼬리에 작살맞은 흔적, 구멍 3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라미드 같은 혹이 있다. 이렇게 모비딕의 특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했어요. 이 모비딕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 그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오랫동안 포경선을 탔던 사람은 그 하얀 고래, 전설적인 그 고래, 모비딕 이렇게 그냥 통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좀 봤더니 이 작품이 나온 건 이제 1851년인데요. 1810년에 칠레 앞바다에서 전설적으로 흉포한 흰색 고래가 발견된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고래 이름이 모카딕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사가 실렸는데 허먼 멜빌이 그 기사를 보고 거기서 이 모비딕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이게 이제 정설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소감 혹시 올려주실 수 있는 분들 남겨주세요. 모비딕이라는 책은 나에게 어떤 책으로 남는다. 저는 모비딕이 이렇게 원문이 긴 책인지 정말 몰랐어요. 저에게는 약간 모비딕이요. 버킷리스트? 로망? 그런 책이었어요. 읽어야지. 나에겐 모비딕이 있다. 언제 읽을까? 읽으면서 저는 약간 실감이 잘 안 났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와, 내가 지금 모비딕을 읽고 있다니. 진짜 만나고 싶었던 연예인을 눈앞에서 본 느낌? 이런 거와 좀 비슷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읽을 때 저는 분량에 대한 부담이 많이 내려갔어요. 이 분량이 나에게 괴롭지 않겠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사로잡혔다고 봐야죠. 왜 인생책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지 알겠다. 그걸 저는 초반에 좀 느꼈어요. 초반에 특히 또 되게 좋은 구절이 많은 책이에요. 그럼 저에게는 인생책이 됐을까요? 저에게도 모비딕은 인생책이라고 말할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왜 그렇게 마음에 들게 읽었는지를 크게 좀 말씀드려보면요. 일단은 주제 자체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예요. 인생과 신에 대한 얘기. 그 추상적인 주제가 상징과 이야기로 이렇게 풀려져 나간 거잖아요. 사실 이 책은 분량도 분량인데 작가의 실제 경험이
굉장히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 세계 속을 푹 빠져들어가게 되죠. 여기 화자가 그래요. 고래의 진짜 모습은 물속에 있을 때 진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쓸려와가지고 다 터지고 이런 모습 말고요. 그런데 그걸 본 거잖아요. 이 작가는. 이런 흡입력이 있는 소설 저 너무너무 좋고요. 이 작품의 독보적 가치는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 실제로 포경선을 탔던 사람이 작가가 돼서 이걸 쓴 건데 그 작가가 너무나 철학적인 사람인 거예요. 사색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연구하는 사람. 이런 모비딕 같은 작품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가치 있게 이 작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점도 이 책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관찰자 시점은 그 화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목소리도 되게 좋았어요. 마지막으로는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본선을 지휘하는 선장님이 계시고요. A해부죠. 그리고 이제 각 보트, 세 보트장이 딱 있지 않습니까? 스타버, 스터브, 플래스크, 그 안에 또 작살잡이들. 이렇게 조직과 체계가 있고 명령과 지휘 체계가 있고 서로 협력하고요.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고래 잡고 하는 그 모습. 전 이런 이야기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작가 얘기하면서 들어가 보죠. 멜빌은요, 1819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무역상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친가는 스코틀랜드계고 외가는 네덜란드계. 두 집안의 조부가 다 독립전쟁 때 이름을 떨친 굉장히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라고 합니다. 11살 때 굉장히 일찍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13살에는 아버지가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13살에 멜빌은 이제 학업을 그만두고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찍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멜빌이 처음으로 배를 탄 게 바로 20살 때입니다. 처음에 탄 배는 이제 상선이었어요. 선실 보이로 리버풀까지 항해를 하고 했고요. 포경선을 탄 것은 22살 때입니다. 제가 22살, 23살 이때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할 건데요. 왜냐면 이게 다 이제 멜빌의 작품 속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보통 포경선은 이제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나가잖아요. 22살 1월에 나갔는데 그 다음 해 7월에 남태평양의 마르키즈 제도에 갔을 때 이제 동료하고 그 배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 섬에서 이제 한 달 정도를 지내고 오스트레일리아 포경선 루시앤호를 만나서 구출이 됐어요. 타히티로 가고 있는데 현상 반란이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거기 가담한 거죠, 멜빌이. 그래서 타히티에 상륙했을 때 영국 영사관에 수감이 됩니다. 또 탈주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낸터컷. 오늘 여기 주요 항구가 낸터컷이 나오죠. 미국 항구. 낸터컷에서 출발한 찰스 앤드 헨리호라는 것을 만나서 하와이로 가게 됩니다. 호놀룰루에서 또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좀 머물러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하와이에서 미국 군함을 탄 거죠. 그리고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 뒤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그 포경선에서 탈주해서 남태평양, 마르키즈 제도, 그 식인종 마을에 살았던 그 경험을 담은 게 바로 27살에는 타이피라는 소설. 그리고 이제 타히티 섬에 아까 가서 영사관에 수감된 적이 있다고 했죠. 그 경험을 쓴 것이 28살에 쓴 오모 이런 작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을 무대로 우화적인 소설을 쓴 게 마디 이런 소설이요. 그리고 리버풀을 왕복했던 그 상선 경험을 쓴 것이 30살에 쓴 레드번. 이 경험들을 다 책으로 써낸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군함에서 겪은 체험을 쓴 것이 31살에 쓴 하얀 재킷 이렇게 됩니다. 이 작품들은 출판했을 때 호응이 좋았다고 해요. 31살에 바로 이제 호손을 처음 만나게 돼요. 호손도 뉴잉글랜드 청교도 가문 후손으로 되게 유명한 가문이죠. 그 가문이 문인 파티에서 처음으로 호손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난 해가 지금 1850년인데요. 이때 멜빌은 31살, 호손은 15살이 많아요. 46살이죠. 이 해에 호손이 그 유명한 주홍글씨를 발표한 거예요. 집이 가까워서 자주 들락날락 했다고 하죠. 호손을 만나서 이 1950년 31살에 이 모비딕에 대한 구상을 막 얘기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 해 51년에 모비딕이 나온 건데 모비딕에 보면은 호손에게 헌정하는 글이 처음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호손은 이 작품을 읽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대단하다. 하지만 이 모비딕이 발표가 됐을 때요. 평론가 독자들에게 싸늘한 반응을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비딕 이후에 쓴 작품들은요. 다 그렇게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이 모비딕이 정말 대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전에는 관심을 굉장히 받았는데 이후에는 오히려 서서 잊혀져 간 게 바로 멜빌의 말년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처음에는 이게 소설 칸에 꼽힌 게 아니라 고래잡이 칸에 꼽혀 있었다는 그런 재밌는 말도 있죠. 굉장히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고요. 대중들에게서 서서히 멀어져서 47살에는 이제 세관 검사관으로 그냥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19년간이나 72세에 1891년에 심장 비대증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1921년에 레이먼드 위버라는 사람이 허먼 멜빌이라는 평전을 발표했고요. 칼벤 도렌 이런 사람이 미국의 소설 이런 책에서 멜빌을 극찬하면서 멜빌이 재조명된 작가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미국의 상징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다. 모비딕은 정말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자, 간략줄거리. 이 책은요 1인칭 관찰자 화자가 등장하는데 이름이 이슈메일입니다. 이슈메일도 원래 상선 선원이었다가 이제 고래를 잡아야 되겠다. 고래에 너무 관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포경선을 타기로 결심합니다. 뉴 베드퍼드 항이라는 곳을 거쳐서 낸터컷 항에서 이제 포경선을 타게 되는데 뉴 베드퍼드 항도 그렇고 낸터컷 항도 그렇고요. 둘 다 뉴 잉글랜드 매사추세츠 주 거기에 있는 항구 도시 아주 대표적인 포경 항구입니다. 둘 다 유명한데 왜 뉴 베드퍼드 항에서 안 타고 낸터컷을 굳이 가서 탔느냐? 거기가 포경업의 본산지이기 때문이에요. 청교도가 들어온 게 그 17세기잖아요. 17세기 말에 퀘이커 교도가요. 퀘이커 교도가 여기 이제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의 한 분파예요. 좀 이렇게 신앙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그런 파라고 하더라고요. 그 퀘이커 교도가 낸터컷에 들어와서 포경 기지를 건설한 거죠. 낸터컷 가기 전에 이제 뉴 베드퍼트에서 물보라여가 거기서 묵게 되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만나는 아주 중요한 친구가 바로 퀵헤그잖아요. 작살잡이. 이 퀵헤그는 이교도 야만인입니다. 남태평양의 한 섬의 추장 아들이었는데 얼굴과 몸에 문신이 가득하고 몸도 아주 좋겠죠. 그런데 그 여관에서 방이 없어가지고 그날 이제 같은 방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둘이 영혼의 단짝이 돼버리죠. 그래서 같이 낸터컷으로 가서 포경선을 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포경선이 뭐였는가? 3년간의 항해가 예정된 피쿼드호였어요. 선장 에이헤브요. 1등, 2등, 3등 항해사가 있죠. 각 보트장들요. 스타벅, 스터브, 플래스크. 각 배에 할당된 작살잡이, 퀵헤그, 테시테고, 대구. 그 배가 이제 출항을 하는데요. 그 배의 목적은 당연히 항유고래를 잡아서 기름통을 가득가득 채우는 게 그 배의 목적이죠. 하지만 선장 에이헤브의 목적은 따로 있었죠. 자신의 다리를 가져간 그 모비딕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에이헤브는 고래에게 복수를 했을까요? 이 책은요 아주 초반부터 그냥 결말을 숨기지 않고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구성 시점 이런 주요 특징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한번 들어가 보죠. 저는 이 책이 비극으로 끝난다는 걸 언제 처음 알게 됐느냐? 등장인물을 읽을 때 이미 알게 됩니다. 화자 이슈메를 소개할 때 그렇게 돼요. 마지막에 혼자 살아남아서 이야기하는 화자다. 그걸 보는 순간 아 여기서 다 죽고 혼자 살아남는구나. 지도만 봐도 결말을 알게 됩니다. 남태평양 근처에서 배가 침몰하는 그림이 아예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긴 책을 읽어야 되는데 결말을 알고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비극적인 결말을 알고 읽어도 재밌는 책이 있구나. 제가 표시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122쪽이면 굉장히 초반인데 이렇게 써있는 부분. 그때부터 나는 따개비처럼 퀵헤그한테 찰싹 달라붙었다. 가엾은 퀵헤그가 마지막으로 영원히 물속에 뛰어들 때까지. 비극적인 결말을 알고 읽으니까 더 이렇게 애잔함이 강화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영혼의 친구를 만났는데 나중에 퀵헤그를 잃게 되는 순간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바다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두꺼운데 여기서 다 바다 얘기 나오고 고래 잡는 얘기 나오고 그 치열한 추격 얘기 나오고 하면은 그 긴박감 속에 이걸 계속 읽어나갈 수 있을까 숨이 막혀서 괜히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 책은요 한편으로 약간 논문 같기도 한 책이에요. 이건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얘기인데 화자 이슈메일이요 자기를 고래학 저술자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기의 경험 플러스 고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여기다 총 망라해서 정리하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이 화자가 쓴 거죠. 고래, 포경업, 포경선의 구조, 고래 해체 작업, 고래 종류가 뭐고, 고래 해부학적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잡으면 이익은 어떻게 배당하고, 이런 굉장히 세부적인 것부터 해서 포경선이 고래를 잡으면 고래를 그 배에 담을 수조차 없잖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거를 배 옆에다가 달아서 가져가다가 조각내서 올린다. 이런 것부터. 저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요. 고래가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야 되잖아요. 허파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래가 만약에 그런 호흡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한테 잡힐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깊은 물속에 있으면 고래를 잡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래가 그런 호흡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면에 나오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고 사람들에게 잡히고 그 기름을 사람들에게 주게 됐다.
이런 것도 저는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또 멜비를 제가 극찬하는 이유가 플러스상에 또 묘미가 있어요. 굉장히 신비감과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그런 기법을 또 멜빌이 씁니다. 아까 이슈메일이 피쿼드 홀을 탔죠? 그 선장이 에이헤브다 말씀드렸는데, 이슈메일이 에이헤브를 언제 처음 보게 될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 선장을 만나게 되는 게요, 한 200쪽이 지나서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모비딕을 쫓아가는데요. 이 흰고래. 이 배는 향유 고래를 잡는 포경선이기 때문에 물론 모비딕 만나기 전에 고래를 많이 잡아요. 그런데 이제 모비딕은 몇 번 만날까? 크게 2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비딕을 추적하는 게요. 자, 이 책이 총 135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48장에서 처음으로 모비딕과 마주치고 추격을 하게 됩니다. 페이지로 따지면요, 이게 763페이지 본문만 그렇게 되거든요. 320페이지에서 처음으로 모비딕을 발견하고 추적하게 돼요. 그동안 계속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처음 만나고 이제 마지막은 바로 이 책의 마지막 133, 134, 135장 이렇게 사흘에 걸쳐서 모비딕을 추격하고 결국에는 함몰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모비딕 만나야 돼, 복수해야 돼, 언제 만나 이런 기다림과 기대감, 이런 걸로 진행이 되는 소설인 거죠. 이런 소설을 아무나 쓸 수 있을까요? 정말 독보적인 작가, 독보적인 책이에요. 네, 시점. 이슈메일은 우리 성경의 이스마엘에서 따온 이름이다 하는데, 자기를 그냥 나를 이슈마엘이라고 해두자 이렇게 시작하죠. 그 본명인지는 또 모르는데, 그러면 더 그 뜻이 더 의미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아들, 첫째 아들이지만 종에게서 낳기 때문에 이삭이 계보를 잇고, 그래서 여기 주석에 보니까 방랑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추방당한 자, 먼 세계를 동경하고 이렇게 관찰하는 이 인물은 관찰자가 되기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수고나 시련, 고생 따위는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시작해요. 평범한 뱃사람에 만족한다 이러면서 타죠. 그래서 누가 더 부각이 되냐면 바로 에이헤브. 아주 그냥 치열함으로 똘똘 뭉친 그 선장, 관찰자가 들어가는 작품은요, 이 사람의 관점과 목소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 성격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슈메일은요, 약간 좀 어리숙하면서 되게 착해요. 안쓰러움을 자극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친근감을 가지고 또 따라 읽게 되는 그런 화자인 거죠. 그리고 되게 편견이 없죠. 이런 사람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시점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작품은 정통적인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아니에요. 에이헤브, 스터브가 나라고 얘기하면서 등장하는 장이 한 3개의 장이 있어요. 변형을 쓰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소설을 쓰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시선이 되게 제약이 돼요.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어야만 그거를 알 수가 있고, 아니면 누군가한테 들었어야만 그걸 알 수 있고, 인물의 속 깊은 곳으로 못 들어가는 게 이제 1인칭 관찰자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요, 1인칭 관찰자라면 알 수 없을 만한 부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전지적으로 쓰고 있어요. 네, 이제 우리 함께 나눌 얘기들. 이 작품 하면요, 이거는 진짜 꼭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바로 이 작품에서 고래와 바다의 의미. 먼저 바다부터. 이 소설에서 바다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바다는 잔잔한 우리 일상과는 다른 공간, 문명 세계가 아닌 곳, 정말 자연. 언제 갑자기 위험이 닥칠지 예측할 수도 없는 곳, 이런 곳이 바다 아니겠어요? 바다로 나가는 사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전의식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도대체 왜 바다로 나갈까? 그 위험한 곳으로. 뭔가 이렇게 생생한 살아있음,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또 바다인 것 같아요. 묻히 보이지 않는 망망대, 정말 그곳이 진짜 인생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정말 의지할 곳도 없고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안전함이라는 곳이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전쟁터 같은 느낌이요. 코앞에 죽음이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살아있음을 굉장히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그런 곳이. 그리고 정말 동료애와 인간애를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사람의 본성이 막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는. 뭐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냐면요, 히말라야 같은 고산 올라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언제 크랙이 생길지 모르고 언제 눈사태가 떨어질지 모르는 거기를 굳이 올라가시는 분들, 정복하고 내려오면 또 산이 자기를 부른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소는 다르지만, 바다, 산이 다르지만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주로 나가는 사람들, 문명이 아닌 자기 홀로 있을 수 있는 곳, 정말 의지할 곳 없는 곳에서 오롯이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곳,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바다라는 게 삶을 초월할 수 있는 곳. 기독교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물이라는 의미는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중에 운행하셨다. 이런 표현이 창조 전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 바다 하면은 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근원, 원시적인 생명력 이런 느낌이 또 바다, 물에서 들어요. 빙산의 일각 뭔지 아시죠? 바다 위에 이렇게 빙산이 이렇게 떠 있는데 나와 있는 건 요만큼이고 밑에가 이만큼인 우리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할 때 하죠. 나와 있는 것이 우리의 의식이라면 그 밑에 있는 부분 우리 무의식이다. 사실 우리 무의식이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이 되게 크다. 그런 것도 약간 생각났어요. 물 하면은 문명화된 육지와 다르게 우리의 근원,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것, 뭔가 우리 무의식 깊은 곳, 저를 사로잡은 구절이 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나르키소스 얘기가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나르키소스가 이제 샘물에 자기가 비쳤는데 자기인 줄 모르죠. 굉장히 갈망하게 되죠. 그 비친 대상을. 그래서 거기 빠지잖아요. 이야기는 보통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갈망. 그거를 보통 얘기하죠. 가까이 가고 싶은데 영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그 나르키소스 얘기를 한 게 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또 깊다. 심오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다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갈망. 하지만 그 바다를 정복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이 그 신화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서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인생의 바다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인생 그리고 인간의 운명,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장소가 아닌가. 자 이제 고래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해보죠. 고래. 와 고래. 일단 고래하면요. 가장 핵심은 그 거대함이 있겠죠. 정말 그 압도적인 크기, 힘, 그 두려움, 그리고 낯섦.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괴물하고 많이 빗대서 얘기를 하잖아요. 레비아탄, 성경에 나온 리워야단 아닙니까? 성경의 리워야단은 바다의 용, 사탄으로 많이 상징되는 이름이거든요. 악의 축이죠, 그러니까. 이 모비딕은 그러면 악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모비딕을 잡고야 말겠다는 그 에이헤브는 악과의 대결을 상징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낸터컷으로 가서 포경선 타기 전에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요나에 대한 설교를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 멜빌이 고래에 심어둔 상징이 좀 비쳤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설교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느님은 고래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 살아있는 파멸의 시면으로 그를 삼켰고 재빨리 바다를 가로질러 바다 한가운데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지금 에이헤브는요 고래하고 싸우는 걸로 표면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 저는 그게 신에 대한 반항으로 읽혔다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제 고래의 상징성은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보낸,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초리? 이렇게 되는 거죠. 고래 자체가 악이 아니라 에이헤브는 여기서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죠. 신에 대한 반항이 고래에 대한 복수심으로 표출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흰색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고래는 대부분 이제 검은색 빛을 띠죠. 모비딕을 왜 굳이 흰 고래, 흰색을 강조했는가? 그 고래 흰색만을 따로 또 다른 장이 있어요. 거기서 흰색을 뭐라고 해놨냐면요.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고 신성, 초자연적인 공포를 상징하기도 하는 색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래는 악을 상징합니까? 선을 상징합니까? 그러면 이제 저의 감상으로 보면요. 고래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그냥 화신 이런 구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주제 얘기해서 이 얘기 조금만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인물 얘기들 좀 해볼까요? 먼저 에이헤브 선장. 이 이름 자체가 아합이에요. 여기에 또 작가의 의도가 없지 않겠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서 따온 얘기인데요.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도 자식의 이름을 아합이라고 짓진 않을 거예요. 아합은 정말 성경에서는 악명 높은 왕입니다. 바알 신의 성교였죠. 이교도 왕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바로 이 아합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이 정도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개 같은 죽음을 죽었다. 보니까 이제 그 과부였던 모친이 좀 정신이 이상했고 빨리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모친이 지은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이헤브 선장 참 바다에서 뼈가 굵은 선장이죠. 18살에 배를 탔다. 그리고 배를 탄 게 40년이다. 이 책에서는 노인이라고 에이헤브 선장을 자꾸 얘기하는데 18살에 타서 40년이 지났으면 58이죠. 그 40년 중에 육지에서 보낸 시간은 3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다가 집인 사람이에요. 그 선주는 이 에이헤브를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말은 잘 들어야 될 것이다. 좀 괴팍하다. 근데 좋은 사람이다. 에이헤브는 좋은 사람일까요? 일단 전문성을 가진 선장으로는 좋은 사람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주에게는 좋은 사람이죠. 단호하고요. 불굴의 정신을 정말 가지고 있어요. 통솔력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정말 자신의 일에 전문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또 좋은 사람들이 많죠. 문제는 다리를 잃고 복수심에 사로잡히면서 고통으로 망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날씨 좋고 이러면 괜찮았다가도 날씨가 안 좋아지거나 고통이 올라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난폭해져요. 저는 멜빌이 에이에브를 악인으로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에이에브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모님 없이 홀로 커서 그렇게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다리까지 잃었을 때 신이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복수심에만 사로잡혀 있냐면 사람 그림자도 안 보이다가 같은 포경사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에이에브는요 물어보는 거 딱 하나입니다. 흰고래 보셨나요?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그 정신이. 오로지 목적은 그거 하나.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거의 그냥 내팽개치고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굉장히 무자비한 모습도 보여주죠. 레이첼 호 있잖아요. 레이첼 호의 선장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탄 보트 좀 찾아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거절하죠. 나는 흰고래 찾아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완전 망가진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인간 안에 있는 울분, 네,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에이에브다. 스타벅의 기억.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이 인물에게서 따왔을까? 제가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사 속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찾아서 번역까지 이렇게 해봤는데요. 우리의 이름은 초기 커피 상인들의 항해 전통을 떠올리게 하는 고전적인 이야기 모비딕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설명으로는 딱 한 장에서요. 제 81장인데요. 다른 이제 포경선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융프라우호라는 독일인 배죠. 그 배가요. 고래를 못 잡아서 이제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좀 얻으려고 램프 주유기를 가지고 이제 이 피코드호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스타벅은 왜 램프 주유기 가져오지? 기름 얻으러 오나? 하고 얘기했거든요. 멀리서 보고. 그런데 2등항 행사 스토브는요. 아니에요. 저거 지금 커피포트 들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 커피 대접하려고. 예전에 뭐 커피 상인들이 그렇게 다녔나 보죠.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설명은 너무 부족하다. 그보다는 스타벅의 인간상, 스타벅의 사원상 우리는 꿈꾼다. 이랬으면 그냥 확 마음에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실 스타벅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긴 하거든요. 굉장히 차분하고요. 신중하고요. 전문성이 있고요. 인간미도 있어요. 에이헤브가 그 몹쓸 야망을 갖고 있는 걸 말리는 사람은 스타벅밖에 없죠. 와, 스타벅은 정말 양심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사리 분별을 잘하고요. 신앙심도 굉장히 깊습니다. 성실하고요. 좋은 얘기는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착하고 이렇게만 한 게 아니고요. 할 말 하면서 되게 용감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스타벅이에요. 그래서 스타벅스 이름은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를 인정하죠. 이 작품 속에서도 누가 또 인정하느냐. 바로 에이헤브예요. 에이헤브의 발목을 잡는 건 스타벅밖에 없는데 에이헤브가 인정합니다. 마지막 추격 때. 사실 그때는 이제 에이헤브도 자신의 파멸,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좀 예감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본선을 스타벅에게 맡기죠. 퀵헤그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퀵헤그는 이제 작살잡이 영혼의 친구. 이 퀵헤그도 너무 멋지죠. 너무나 신뢰가 가는 사람이고 굉장히 전문적이고 용감하고요. 바다에 빠졌다가 미쳐버린 핍, 너무 안타까운 캐릭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브 캐릭터는 되게 낙천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다 웃어요. 그런데 되게 가슴이 짠한 부분이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담배를 물고 다니면서 별거 아니야 유쾌하게 하고 굉장히 전문성도 있어요. 고래도 되게 잘 잡아요. 스토브 2등항 행사가.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 부분이 있냐면 저는 용감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겁쟁이에요. 그래서 웃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웃음이 유머로 넘기고 이러는 게 되게 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게 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강한 면이 아닐까 했는데, 그거는 겁을 감추고 있는 것일 수 있겠구나.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간 용기는 정말 똑바로 그 상황을 또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겠구나. 자, 이제 우리 인상적인 장면이나 구절 좀 얘기해볼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일단 초반에 퀵헤그하고 이슈멜이 영혼의 친구가 되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발췌문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109페이지인데요. 상처받은 심장과 미칠 듯이 성난 손은 이제 더 이상 늑대처럼 탐욕스럽고 잔인한 세상을 혐오하지 않았다. 이 선량한 야만인이 이 세상을 되찾아 주었다. 그는 무심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 무심한 태도는 문명의 위선과 간사한 허위 따위는 전혀 숨어있지 않은
천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바로 뒷페이지 110페이지는요. 담배를 다 피우자 그는 제 이마를 내 이마에 비비며 내 허리를 끌어안고는 이제부터 우리는 결혼한 사이라고 말했다. 퀵히그의 고향에서는 그 말이 진정한 친구라는 뜻이고 필요하다면 나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는 뜻이었다. 이런 부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아, 이런 영혼의 친구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아는. 근데 이게 이런 게 다 상징이고요. 암시예요. 한 구절 더. 요거는 제가 되게 막 웃으면서 읽었던 부분인데요. 물보라 여관에서 방이 없어서 둘이 처음으로 같이 잔 날. 다음날 아침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그의 팔을 움직이려 했고 했다. 신부를 끌어안는 신랑 같은 그의 팔을 풀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는 깊이 잠들어 있는데도 나를 꽉 끌어안고 있어서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근데 이게 다 연결이더라고요. 퀵히그가 배에서 열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실제로 관까지 짰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몸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관을 어떻게 쓰죠? 구명보표로 그 관을 이렇게 매달아서 씁니다. 그런데 그래서 누가 살죠? 이슈메일이 살죠. 배가 이제 함몰하면서 이슈메일만 살아남는데 그 관을 붙잡고 살아남죠. 아까 제가 이제 뒤로 밀어놨던 거, 스타벅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구절들, 스타벅이 에이헤브를 죽일까 말까 고민하는 그 부분도 저는 정말 맞아요. 이 스타벅이라는 이 인품을 가진 사람이 오죽하면 이 모두를 파멸로 끌고 가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에이헤브 선장을 하나를 죽이면 우리가 다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장면, 스타벅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구절들, 아주 제가 엄선해서 뽑아온 게 있는데요. 250페이지. 선장님, 저는 모비딕의 일그러진 아가리도 저승사자의 아가리라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 대결이 우리 방식에 따라 정당하게만 이루어진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래를 잡으러 왔지 선장님의 원수를 갚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188페이지인데요.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내 보트에 절대로 태우지 않겠다고 스타벅은 말했다. 이 말은 가장 믿을 수 있고 쓸모있는 용기는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그 위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겁쟁이보다 훨씬 위험한 동료라는 뜻이기도 했다. 바로 요 밑에 부분인데요. 요런 말도 나와요. 스타벅의 용기란 뭐냐? 스타벅은 일부러 위험을 찾아다니는 십자군 전사는 아니었다. 그에게 용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늘 가까이 있는 유용한 도구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요, 인생에 대한 얘기 저 하나 발췌해놓은 거 같이 나누려고 표시해왔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긴 항해가 끝난다는 것은 두 번째 항해가 시작된다는 뜻이니 두 번째가 끝나면 세 번째가 시작되고 그렇게 영원히 계속된다.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견딜 수 없는 세상의 노고인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어떤 미션이나 어떤 역경을 끝내고 나면 그대로 또 평탄하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이런 게 인생을 참 나타내는 되게 너무 저는 좋은 구절이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고래를 잡고 이제 막 해체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그 과정이 한 이제 4일이 걸렸다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밤낮. 꼬박 4일을 밑에서 조각조각 피부 조각 내서 도르래로 올리고 화덕에서 그 기름 짜고, 이제 배가 막 기름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고래 기름은요 세정력이 되게 좋대요. 원래 비누 만들 때도 기름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싹 배를 닦는다는 거죠. 그래 또 고래가 나타났어요? 그럼 그 작업이 다시 반복된다는 거죠. 그 배 안에서도 또 이렇게 반복이에요.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았던 구절, 저만 알기 싫은 구절들 이렇게 같이 나눠봤고요. 이거 외에도 막 운명에 대한 구절들, 우연과 운명과 자유의지와 이런 거에 대한 구절들도 저는 참 좋은 게 많았는데 그것들을 다 여기서 나눌 수 없는 게 아쉽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제에 대해서 같이 정리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책은요, 처음부터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하여 간다, 요거를 좀 깔고 시작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M-O-R-T-A-R, mortal이라는 단어가 죽을 운명에 있는 이런 형용사잖아요. 그리고 명사로는 그냥 인간이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그 종착지까지 가는 여정이 아주 험난하다는 거, 그것을 이 책은 일단 바다라는 환경, 그리고 고래라는 괴물 같은 그 거대한 생물, 그리고 그 고래잡이의 여정,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죠. 근데 저는 이 소설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처절한 운명 속에서 반항하는 인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반항하고 맞서는 인간, 바로 에이헤브죠. 사실 이 에이헤브는 고래, 그 중에서도 특정한 모비딕, 자기 다리를 가져간 모비딕의 복수심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고래가 이 에이헤브에게 가혹한 삶을 가져다 준 그 힘, 그 대상, 결국은 신이죠. 그 신의 화신이라고 보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고래에 대한 복수심을
분출하는 것으로 A해부가 지금 나가고 있지만 A해부는 자신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준 그 힘을 모비딕으로 보고 있다. 거기다 그냥 다 쏟아붓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A해부가 만약에 성공해가지고 모비딕을 죽였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A해부는 정말로 평온한 삶을 그 후에 살았을 것인가? 뭐 일시적인 성취감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A해부의 삶이 평온한 삶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왠지 안 들어요. 그의 다리는 계속 그렇게 하나밖에 없을 것이고 힘든 삶을 계속 살아갔겠죠. 그래서 저는 멜빌이 나타내고 싶었던 심층은 신에 대해 저항하는 인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모비딕, 고래는 눈에 보이는 실체로서의 대상인 거죠. 그 화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래가 악을 상징하느냐 선을 상징하느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래서 고래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울분을 쏟아내고 싶은 신의 화신일 뿐이다. A해부가 한 아주 소름 끼치는 말이 있어요. 745페이지 굉장히 뒷부분이죠. 거의 끝부분인데 마지막 이제 추격을 하고 그럴 때요. 스타벅이 그때 말립니다. 이제는 그만두라고 막 말릴 때 A해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A해부는 영원히 A해부야. 이 법령은 모두 그대로 공포되고 절대로 변경할 수 없어. 그건 이 바다가 물결치기 10억 년 전에 자네와 내가 예행 연습을 한 거야. 바보 같으니 나는 운명이 부하에 불과해. 운명이 명하는 대로 움직일 뿐이다. 자기가 하는 건 그냥 결국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신과 운명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뭐 오히려 신앙심이 깊은 사람보다 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역설적으로. 그러면 왜 A해부는 거기에 순복하지 않는 걸까요? 거기에 왜 반항을 하고 파멸인 줄 알면서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죠.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 이유를 한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본질적인 그 반항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 아닙니까? 인간의 선천적인 반항 정신을 A해부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A해부에게 공감하게 되고 애석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의 의도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A해부는요 모비딕, 그러니까 신의 화신을 보잖아요. 모비딕이 그냥 고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사악하고 기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복수를 해야죠. 모비딕이 그냥 본능으로 한 게 아니라 기만적이고 저거 의도가 있어서 내 다리 뺏어갔어 하니까 복수가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스타벅이 한 말과 A해부가 한 말이 굉장히 핵심을 드러낸다고 보는데요. 스타벅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래는 단지 맹목적인 본능으로 공격했을 뿐인데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렇게 스타벅이 얘기하거든요. 모비딕은 선장님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장님이 모비딕을 미친 사람처럼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A해부는요 모비딕의 의도 때문에 지금 복수를 하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의 의도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A해부가 말하는 부분이에요. 신들은 모두 선하고 인간은 모두 악하다고 믿는 자들아 보라 전지전능한 신은 고통받는 인간을 까맣게 잊고 있는데 백치에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인간은 신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 있구나. 신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신이 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A해부예요. 그러니까 맞서는 거죠. 나는 파멸로 가더라도 그 신에게 저항할 것이다. 그런데 이 A해부를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멜빌이 악인으로만 그리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그런 반항심이 좀 있잖아요. 인간은 신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신의 뜻은 뭘까 궁금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저는 이게 멜빌의 고차원적인 정말 주제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호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호손도 굉장히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글을 쓰는데요. 인간 내면에는 그 악을 쓰는 게 바로 호손이거든요. 그래서 멜빌과 호손이 서로 좋아했을 수밖에 없다. 다음 책은요.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 워낙 너무너무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그 한 남자의 사랑에 담긴 그 의미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책인데 2주일 동안 이 책도 한번 재밌게 읽어보시죠. 네, 2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